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본중 친구들 우리 진도 나갈 거예요. 핵심 개념 다지기부터 잠깐만 보고 작품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학작품 해석의 다양성, 같은 작품도 해석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대. 근데 중요한 건 문학작품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앞 시간에서 망포중이랑 똑같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문학작품의 해석 방법과 그 관점에 따라서 문학작품의 해석을 달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내재적인 관점의 해석이에요. 작품이 존재하는 그 작품 바깥에 있는 다른 것들은 관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작품 내부만 신경 쓰는 건데 작품의 소재, 구조, 표현 등 작품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래. 이러한 해석 방법, 관점을 무슨 론이라고 하더라? 객관론이라고 한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외재적인 관점인데요. 외재적인 관점은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아닌 작가의 삶과 관련지어서 표현하는 것을 표현론. 작가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하는 표현론. 두 번째는 작품이 사회 문화를 모방하고 있을 것이라는,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방론. 세 번째는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효용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작품의 외적 요소라고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외재적인 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누가 물어보면 네 가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관점. 첫 번째, 객관론이야. 객관론은 모든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점입니다. 일단 작품을 내적 구조부터 파악해야지. 그리고 나면 어떠한 관점들이 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내가 작가의 사상이나 삶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럼 무슨 론이라고 하지 그거를? 표현론이라고 해. 작가가 이러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겠구나. 표현론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을 거야. 모방하고 있을 거야. 무슨 론? 모방론 혹은 다른 말로 반영론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이 작품이 독자에게 이러한 가치, 이러한 효용 가치를 줄 거야. 무슨 론? 효용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독자 지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휘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다? 객관론적 해석이 앞서야 한다라는 설명 드립니다. 근거를 들어 주체적으로 문학작품 감상하기, 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체적인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에 근거를 들어서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고 해석의 근거에 타당성을 파악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근거를 들어서 주체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겠다. 넘겨서 우리 이육사의 청포도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서 외재적 관점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육사의 시를 그냥 내재적으로만 해석하고 말면 의미가 없겠죠. 우리 이육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적고 넘어갈게요. 맨 위에다가 이육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육사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지?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육사는요, 1940년대부터 광복 이전까지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근데 1940년대부터 광복 전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말이잖아. 이 시기는 일제의 탄압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 문학의 암흑기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말을 사용해서 문학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서산 문학은 거의 등장한 바가 없다라고 알려져요. 근데 이 한국 문학의 암흑기에 활동했던 시인이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시인이 딱 두 명인데
그중 하나가 이육사고요. 나머지 하나는 누굴 것 같아?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시 윤동주입니다. 근데 이 둘의 성격은 많이 달라요. 시에서의 성격은요. 이육사는 주로 자신의 강인한 의지, 저항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윤동주는 도덕적인 순결성에 대해서 뭔가 섬세한 어조로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지향하는 바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육사랑 윤동주를 엮어서 문제로 낼 가능성도 있다. 왜? 같은 한국 문학의 암흑기를 대표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육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이름 숫자 264라고 배웠지? 이게 무슨 숫자야? 형무소에 수감됐을 당시 수감 번호야. 항일 운동하다가 수감되었을 당시의 수감 번호야. 그러면 이육사 시인의 본래 본명은 이원록이라고 하는 본래 본명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 안 적히네. 이원록. 이육사가 저항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았는데 청포도라는 시는 그런 시는 아니야. 저항 정신으로 노래하는 시는 아니고 뭔가 자신의 고향을 좀 빌려와서 이 고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소망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시거든요. 기승전결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우리 작품 분석도 기승전결로 해볼게요.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 같아서 우리 낭독 없이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도 될까 싶은데 괜찮죠? 얘들아, 이 정도로 해도 보여요? 글씨? 그러면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품 1년부터 기부터 시작합니다. 청포도니까 제가 녹색으로 필기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면 이야기해 주세요. 색깔 바꿀게요. 내 고장의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에요. 주요 제재는 청포도야. 근데 청포도에 대한 설명으로 뭐가 나왔어?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 공동체적인 삶,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상징인데 도대체 어딜 봐서요? 그럴 수 있지. 우리 청포도가 열린 모양을 생각해봐. 한 가지에 알알이 주렁주렁 달려. 풍요로운 감각이랑도 일맥상통하거든. 근데 그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하나로 엮여 있지. 공동체를 상징할 수도 있겠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근데 아직 1년이니까 그런 의미는 부여가 안 됐지. 그치? 여기까지가 기였습니다. 그러면 승 볼게요. 이 마을의 전설이 주저리 열렸대. 자, 마을의 전설이 열린 모양이 주저리야. 꼭 뭐처럼? 포도처럼. 그러면 이거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모양이니까 의태어일까? 의성어일까? 의태어겠지? 의태어를 사용했어요.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알알이도 마찬가지로 의태어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소재는 꿈과 이상, 소망을 나타내는 소재래. 근데 무슨 색깔을 가진 색채어야? 푸른색을 가진 색채어다. 이 시의 특징 두 번째는 얘기 안 했나요? 아직 얘기 안 했죠?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색채 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거거든. 아무튼 의태어를 활용해서 청포도 속에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태어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늘 밑에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며. 얘들아, 하늘 밑에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대. 이거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 평화로운 이미지지. 근데 그 하늘 밑에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그 안에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온대. 푸른 바다는 푸른색 색채어인 거 알겠고, 그 다음에 흰 돛담배, 이거는 흰색을 보여주는 색채어다. 그래서 같은 장면 안에 색깔이 두 가지가 나왔어. 우리가 색채어는
어떤 심상이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각적 심상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 왜? 같은 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렇게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그러면 지금 밀려온 거야? 안 온 거야? 아직 안 온 거야. 상황을 가정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여기까지가 승이었습니다. 3년에서는 돛담배가 밀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돛담배는 소망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왜? 하늘이라는 것도 희망과 이상이야. 그 밑에 펼쳐진 푸른 바다도 평화로운 이미지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소재가 뭐야? 흰 돛담배잖아. 그러니까 흰 돛담배는 이상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소재로서 쓰였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다가 밑줄 쳐두세요. 그리고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도 쓰였죠. 확인하고 갈게요. 다음은 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가 바라는 손님이래. 좀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쳐볼까? 화자가 바라고 있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뭔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돌아온다라고 했대. 우리 이거 해석 방법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바라는 손님. 지금 화자가 어떤 삶을 바라는 것 같아? 평화로운 삶을 바라보는 것 같지. 평화로운. 근데 평화로운 삶이라고 해석하는 건 작품의 내재적인 해석일까, 외부적인 해석일까? 내재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객관론으로 해석했을 때의 해석이야.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조선의 광복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시대를 반영한 걸까? 그치, 모방론적 해석이야. 근데 이육사의 직업이 뭐였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잖아. 그러면 작가의 사상을 담은 걸 수도 있겠네? 표현론이기도 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관점을 가지고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3은 지금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선택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바라봐야 할지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평화로운 삶이다. 근데 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우리가 광복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지금 제가 필기를 해서 안 보이겠지만 어떤 몸으로 오겠대? 고달픈 몸으로 온다 그랬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육사의 생각이 있어. 우리의 광복은 그냥 넋놓고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의 광복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임을 표현하고 얻어내야 한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담긴 표현일 수 있다. 굳이 고달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때 당도하는 평화라는 점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싸워서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그 손님이 뭘 입고 온대? 청포를 입고 온대. 청포는요,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왔나요? 청포라는 게? 안 나왔네요. 조선시대에 관직에 등용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입는 푸른색 도포거든요. 청포, 어쨌든 푸른색 이미지라는 건 다들 알겠고, 이 청포가 주는 이미지는 뭔가 길하고 복될 조짐이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상서롭다 그래요. 상서로운 이미지. 그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그가 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를 맞아.
여기서 그는 손님이죠. 내가 그를 맞이해서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려. 자, 내가 포도를 따느라고 이 손이 다 젖어도 좋겠대. 뭐 하기만 한다면, 그가 오기만 한다면 내 손은 다 젖어도 좋겠대. 내가 그에게 하는 어떠한 헌신이자 희생적인 태도인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님을 맞이해서 누리는 기쁨이야. 자, 이제 결 보겠습니다. 시의 마무리예요.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려. 얘들아, 아이야 하고 불렀어. 아이야, 지금 계속 앞에 나왔던 대상이야? 아니지. 제3자가 등장했어. 듣고 있는 제3자, 즉 이 아이를 청자로 설정해 뒀어. 그런데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잖아.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거 무슨 표현, 무슨 법이라고 하더라? 돈호법이라고 했었죠. 우리 식탁엔 뭐에? 이 은쟁반에, 은쟁반 마찬가지로 흰색 색채 이미지고요. 하얀 모시수건을 미리 마련해 두래. 왜? 뭐 해야 되니까? 포도 따먹고 손 닦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리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적을게요. 손님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음을 갖는 태도, 예언자적 태도라고 한다. 우리 기승전결로 분류해서 작품 해석했습니다. 아, 이거 안 했다. 아이야에다가 맞춰가지고 하얀을 하이얀이라고 늘려서 썼거든. 이거 문법상 어긋나죠? 근데 이렇게 강조하고 운율 형성하려고 문법 어기는 거 무슨 허용? 시적 허용이라고 부른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청포도라고 하는 소재가 이 작품의 주요 소재, 즉 제재였잖아요. 청포도가 상징하는 게 뭘까? 고향의 풍요로움과 평화입니다.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색채 대비 보이시나요? 푸른색을 나타내는 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지? 푸른색을 연상시키는 시요. 일단 첫 번째 청포도. 선생님 초록색이잖아요. 하지 마시고 푸른색으로 묶어서요. 하늘, 바다. 또 있었나? 청포. 푸른 덕포라고 하는 청포. 그 다음에 흰빛. 흰색의 색채를 주는 색채가 뭐 있었지? 은쟁반. 흰 돛담배. 모시수건. 이런 시어들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 이게 나왔어요가 끝이 아니야. 이러한 색채를 대비함으로써 감각적으로 장면화해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시각적 심상의 대비라고도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를 물어볼 때는 꼭 색채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색채 대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색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각적 심상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쓰인 여러 가지 표현법도 다 알아뒀어요. 그러면 넘겨서 교과서에서 분석해 둔 걸 볼 건데, 제가 이 천재도 교재를 좋아하는 게 분석이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내 수업을 안 들었어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일단 필기하시는 동안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왼쪽 날개 부분에 있는 말 좀 읽겠습니다. 청포도가 상징하는 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 공동체적인 삶,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겠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절대적인 대상으로 시에서 쓰이는데 여기서는 꿈과 소망, 이상이 되겠고 손님은 평화로운 세계이자 조국의 광복이자. 자, 물어볼게. 평화로운 세계라고 해석한다면 무슨 론적 관점이라고? 객관론적 관점이라고. 작품 내부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조국의 광복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려면 적어도 그 시대와 작가의 삶을 반영해야 돼. 그러니까 반영론이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필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은쟁반과 하이안 모시수거는 손님을 맞이하는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워도 될까요? 필기 다 하셨어요?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감각적이고 상징적이고 희망적이어서. 왜 감각적이지? 기억나? 왜 감각적이지? 색채 대비가 일어나서. 그리고 왜 상징적이지? 그 색채 대비에 쓰인 시어마다 무언가를 다 상징하고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제재는 청포도고요. 주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자 조국 강복의 염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의태어를 사용해서 생동감과 운율을 형성했어. 의태어 뭐 사용했지 얘들아? 주저리 주저리. 하나 더 있었어. 아라리. 청포도와 손님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뭐뭐 하련, 뭐뭐 하렴 등으로 문장을 끝맺어 기다림과 소망의 태도를 드러내며 무슨 색과 무슨 색의 대비를 일으켰어.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일으켰지. 얘들아, 여기다가 적어줘. 객관론적인 해석이고 조국 광복의 염원은 근거가 두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 시인의 직업. 뭐였는데? 독립운동가. 그러면 이거 무슨 론이라고? 다시 한번. 이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표현. 작가의 사상이 이래서, 작가의 직업이 이래서, 작가의 삶이 이랬어서. 근거 두 번째, 작품의 창작 시기. 언제?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겠지. 무슨 론? 시대를 모방한다. 문학은 거울 모방론 혹은 반영론이라고 한다. 내려가서 시의 구성 한눈에 보기 빈칸 채웁니다. 1년에서는 내 고장은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간다라 그랬고 2년에서는 청포도 속에 꿈과 소망이 담겼다고 했어요. 3년에는 흰 돛담배가 밀려오기를 바라면서 4년에서는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손님을 기다린다고요. 5년에서는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으며 6년에서는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색채 대비 볼게요. 푸른색 이미지와 흰색 이미지 등장했어요. 그쵸? 흰색 이미지에는 흰 돛담배와 하얀 모신수건과 무엇? 은쟁반이라고 하는 시어가 있었습니다. 시의 다양한 해석입니다. 작품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면 평화로운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단순히 그것에 비치지만 작품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면 조국이 무엇을 바라는 거다? 광복을 염원하는 시다. 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준다.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시이기도 하다. 얘들아, 확인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시어가 드러내는 색채 이미지가 나머지와 다른 거 몇 번입니까? 네, 5번이죠. 은쟁반이죠. 2번 볼게요. 오연에서 알 수 있는 손님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
오연에서 손님한테 어떤 태도가 드러나? 내 손은 흠뻑 적셔도 좋으련. 내가 무슨 태도라 그랬지? 네, 헌신적 태도 혹은 희생적 태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 쓴 친구들은 넘겨서 36페이지로 갈게요. 이 부분은 문학에 나타난 시대를 더 자세하게 봐야 하는 시인데요. 잠시만요. 혹시 영상 촬영되고 있는 건가요? 안 보이죠? 거기 가려서. 예, 촬영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촬영하는데 혹시 하나도 녹화가 안 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시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 볼 때도 아까 이육사시 해석했던 것처럼 시대를 알아야 한단 말이야. 신경림 시인이 주로 대표하는 시대를 알려줄게. 별표 쳐놓고 빈칸에다가 필기하세요. 1960년대? 아니야, 1970년대부터 80년대입니다. 이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키워드로 외우면 돼. 뭘까? 1960, 70년대부터 80년대의 키워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러면 문학에서는 생각해보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다뤘을까? 부정적인 면을 다뤘을까? 부정적인 면을 다뤘겠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이니까. 그래서 문학에서는 주로 도시 노동자의 빈민 문제 혹은 노동 현장의 문제 혹은 정책이 도시 위주로 바뀌면서 몰락한 농촌에 대한 문제. 이러한 작품을 문학에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들 모두 어느 시인이 다뤘다? 신경림 시인이 주로 문학에서 다뤘다. 가난한 사랑 노래는 도시 노동자, 도시 빈민의 문제입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다 도시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도시로 노동자가 몰렸으나 여전히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지냈던 그 도시 빈민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 소외 문제, 빈부격차 문제 모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이런 작품을 현실 참여적인 작품이라고 하고 우리 작품 내부로 들어가서 작품의 구조와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요. 우리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중간중간 화자가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감정들을 내세우거든요. 그 감정들의 나열로, 열거로 시상을 전개할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이거 질문이야. 그치? 서리법이야. 근데 진짜 묻는 질문이야? 아니, 강조야. 야,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도 모를까? 나 외로움 느껴.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눈 쌓인 골목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 장면을 가지고 왔어. 자, 이거 무슨 심상이야? 새파란 달빛. 눈으로 보는 시각적 심상이죠. 근데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뭘 강화하고 있는 거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화하는 중이다. 두 번째로 가볼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나 당연히 두려움 느껴. 마찬가지로 서리법이 쓰였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들 잘 보셔야 돼요. 두 점을 치는 소리야.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거든요. 사회문화적 배경, 산업화 시기를 드러내는 부분이래. 이 두 점을 치는 소리라고 하는 거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 색깔 표시해서 네모라고 다시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되고요. 새벽 2시라는 뜻인데 통행금지를 알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방범대원은 뭐 새벽 2시를 알리는데 그 새벽 2시에 누군가 지나다니면 방범대원이 호루라기 불어서 잡아야겠죠. 그리고 메밀목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산업화의 소리겠지. 도시화의 소리겠지. 근데 모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심상을 가지고 왔어? 청각적인 심상을 이용했지?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가난하다고 해서 뭘 해버렸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마찬가지로 서리법이에요.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에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얘들아 집 뒤에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감 예전부터 감을 딸 때요 꼭대기에는 감은 따지 않아요. 누구 먹으라고 안 따게? 까치 먹으라고 안 따요. 그 새 먹으라고 안 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고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감나무 가지가 약해서 너무 높은 것에 있는 걸 따다가 가지가 부러지면 불구가 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유 저건 까치 먹겠도 하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집 뒤에 감나무에 까치 밥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건 뭔가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향의 정 아니겠니? 그러한 이미지로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래. 얘들아 새빨갛고 바람 소리래. 이거 무슨 심상이야?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복합 감각이야. 시청각적 심상이에요. 이러한 심상을 이용해서 뭘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리움을 강화하고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사랑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너의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울음. 자, 모두 무엇으로 감각하는 것 같아요? 입술의 뜨거움, 무슨 감각이야?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숨결이야. 소리가 아니라 숨결이야. 귀에 와 닿는 숨의 간지러움이야. 무슨 감각? 촉각. 그리고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등으로 안 보인다. 근데 그 등 뒤에서 터지던 울음. 소리겠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청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촉각과 청각으로 강화하려는 심상이 무엇일까? 심상이래. 정서가 무엇일까? 사랑의 감정이라고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랑이 주는 슬픔과 두 번째는 이별해야 하는 아픔. 이별의 아픔을 강조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 필기 다 하면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려도 될까요? 진우 필기 하시고요. 네, 내려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자, 이제 정리할 거야. 마무리야.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등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들인데 내가 가난하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들도 나한테는
사치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문장 순서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하면서 문장 순서 바꿨어. 지금 계속 도치법 쓰고 있었어. 그치? 지금 여기서 도치법을 썼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학습활동 관련 이 부분 보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시에 나타난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인데요. 시각적 심상으로 새파랗게 쏟아지는 달빛과 새빨간 강. 청각적 심상으로는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되어오는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바람 소리,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네 울음소리. 촉각적 심상으로는 이 입술의 뜨거움. 저는 여기다가 숨결까지 추가해서 아까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일까?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고향으로 떠나 도시로 간 사람이 많았다. 근데 도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으며 가난 때문에 힘겹게 살았대. 도시 빈민 그리고 노동 현장의 갈등 모두 이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70년대부터 80년대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알고 계셔야 된다. 시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서리법 계속 쓰고 있어요. 뭐뭐 하겠는가 고조된 정서를 의문 형식으로 드러내서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러한 서리법을 반복하고 있다. 반복과 조금의 변주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세 번째, 도치법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문장 순서를 일부러 바꿔서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화자의 슬픔과 아픔,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이 시에 나타난 정서가 아닌 것은 몇 번이게? 당연히도 2번이죠. 이거 다른 거 고르면 사이코패스다. 알았지? 그래서 2번 봐봐.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구절을 모두 찾아서 쓰래. 이런 게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 좋아. 어떤 구절이겠어? 찾아보자. 뭐를 치는 소리? 사회문화적 배경을 나타내는 구절 세 부분이 있었어. 뭐 하는 소리? 무엇을 치는 소리? 새벽 2시를 알리는 두 점을 치는 소리. 그리고 누구의 무슨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세 번째, 뭐 굴러가는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구조이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시를 좀 자세하게 분석했으니까 여기 빈칸 좀 채워보세요. 준혁이 다 했어? 아니야, 하고 있어. 자꾸 쳐다보길래 다 해서 보는 줄 알았어. 얘들아, 첫 번째 빈칸 뭐라고 썼어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네, 두 번째 빈칸,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서 느끼는 외로움. 세 번째 빈칸, 나 고향을 떠나 어디로? 도시로 온 젊은이. 사회문화적 배경 70년대, 80년대 주요 키워드 뭐라고요? 산업화 시기라고요. 이 정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 그 연계 작품으로 꼭 나온다고 하시던 게, 말씀하셨던 게, 얘들아, 뒤로 넘기면 42페이지에 신동엽 씨 나오거든요. 우리 이거 봐야 돼요. 저랑은 이 신동엽 씨 보문까지 보고 이따 해담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껍데기는 가라랑 산의 언덕에까지 하실 거예요. 좀 많죠? 여기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작품 분석하겠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활동, 신동엽 시인이 대표하는 시대는 1960년대인데요. 우리 아까 7, 80년대가 산업화랑 도시화가 키워드라 그랬지. 60년대의 키워드는 뭘까? 혹시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 무슨 혁명이라 그러는데. 4.19 혁명이라고. 그리고 무슨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하는 목소리를 위해서 촉발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는요, 문학의 경향이 두 가지로 설명돼요. 첫 번째는 순수시입니다. 일단 시로 한정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문학작품이라는 것에 의미를 한정하지 않고 독자가 선택해서, 독자가 받아들여서 해석할 수 있도록 작품의 예술성을 추구했던 게 순수시인데요. 순수시의 대표가 여러분들이 아는 김춘수 시인이에요. 김춘수 시인의 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꽃이라고 하는 시. 꽃 맞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라고 하는 시. 이 김춘수 시인은 자신의 시를 무의미시라 그랬어요. 의미로 응고되기 이전의 세계다. 그러니까 미리 의미를 정해둘 시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순수시와 대립한다라고 좀 그렇고, 그 반대편에 있는 시를 참여시라고 합니다. 현실 참여시라고 해요. 현실 참여시의 대표가 누구다? 바로 신동엽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동엽 시인의 시를 읽을 때는 반드시 그냥 작품을 내재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신동엽 시인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 주로 남북 갈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도 그 남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남북 갈등이 고조에 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작품들 다 이 뒤에 나오는 껍데기는 가라랑 산의 언덕에 다 그런 작품들이니까 참고하고 공부를 하시고요. 봄은이라고 하는 시 보겠습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들녘에서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이래서 제가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봄은이라고 하는 이 봄이라는 시기는 긍정적인 시기겠어? 부정적인 시기겠어? 긍정적인 시기겠지. 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민족의 화합이 도래한 시기다. 그러니까 뭐 통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민족의 화합이 도래한 시기인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데. 얘들아, 자, 자면 안 돼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해와 북녘은 한반도 아닐까 바뀔까? 남해와 북녘은 바깥이거든? 남쪽 바다와 그 북쪽 너머 어딘가는 한반도의 바깥을 의미해. 그러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을 의미하겠지. 이 시에서 남해와 북녘이라고 하는 시어는 외세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화합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주에서부터 두만까지. 자, 제주에서부터 두만까지면 뭘 말하는 거야?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이랬어. 그러니까 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 민족적인 것에서 움트겠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민족의 화합은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겨울은 시련을 의미하니까 여기에서 해석하듯이 민족의 분단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러한 민족의 분단은 바다와 대륙 바깥에서 얘들아 바다와 대륙 바깥 모두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한반도 바뀌니까 외세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눈보라 뭐겠어? 외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갈등 6.25 전쟁 남북 갈등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앞으로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리의 마을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이래. 한반도의 강산을 삼천리 강산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그러면 삼천리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상징하는 거야?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부분으로 전체를 상징하는 거 무슨 비유법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부분으로 전체를 비유하는 거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적어두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뭔가 이 단정적인 어조를 활용해서 민족의 화합을, 민족의 자주적인 화합을 염원하고 있어요. 적을까요? 단정적인 어조를 활용해서 민족의 자주적인 화합을 염원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쇠붙이가 상징하는 건 뭘까? 군사와 무기와 나아가서 그 어떤 전쟁 갈등들 모두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질문 있을까요? 작품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참여시라서 상징하고 있는 바가 명징한 시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보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별표 쳐두고 문제 풀어주세요. 원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얘들아 이런 표현 뭐라 그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 반어법이라 그러죠. 근데 이 시에 반어법 나왔어? 안 나왔어요. 2번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니? 아니죠. 3번 경어체를 사용했니? 존댓말 썼어? 아니죠. 4번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맞니? 왜? 참여시잖아. 단정적인 어조 쓰고 있지. 그치? 5번 청유형 문장, 뭐뭐 하자 제안하는 문장 썼어? 아니지, 안 썼어.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4번이야. 우리 문제까지 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셔서 껍데기는 가라랑 산의 언덕에 마저 수업하실 거예요. 고생했습니다.